제가 이제 발표를 제가 먼저 좀 하고요. 그다음에 그 목차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4 장, 5장 내용 중심으로 조금 정재영 박사님께서 좀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지난 국제정치학회에서 제가 발표를 했던 내용의 일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국제 질서에 대한 인식을 다른 분이 발표를 하셨고, 제가 중국의 국제 질서에 대한 인식, 강대국 정치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이 이제 러시아를 발표를 했는데, 뭐 오늘 미국하고 중국을 좀 비교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일단은 중국의 국제 질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최근 들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점이 있어서 발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몇 년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 이런 논란을 촉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국제 질서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쇠퇴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논쟁은 한 3, 4년 전부터 본격화됐고,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좀 쇠퇴가 좀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히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쇠퇴했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 빈틈을 중국이 어떤 식으로 이 국제 질서를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좀 커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준비를 했었고요. 부상하는 중국이 국제 질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제 수정주의자의 중국을 상정하는 학자들도 있고, 현상 타파 국가, 현상 유지 국가 논쟁까지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제 질서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이전과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진핑 지도부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중국 특색 대국 외교라는 표현이 이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지금 구현되고 있는지,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린 다음에 우리의 어떤 정치적 시사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쪽에 보시면 이제 국제 체제와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국제 체제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2020년 연구과제 보고서 쓰면서 이제 저희가 규정을 나름대로 해봤던 건데, 일단 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유럽에서는 이제 다극 질서로 규정을 좀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냉전 시기 미소 양극 체제로 규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력전 초기는 미국의 단극 체제에서 최근에 미중의 경쟁 체제로 들어섰다. 그런데 단순히 G2가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두 개의 초강대국,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중국이 준초강대국,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강 체제로 우리가 규정을 했는데, 문제는 양극 체제 하에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전쟁이라든가 혼란이 좀 그다지 많지 않았던 반면에, 다극 체제 하에서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던 사례들을 저희가 연구를 좀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 국제 체제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느냐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양초 다강 체제인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뭐 일부에서는 뭐 무국 체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국 체제까지는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초강대국 미국과 준초강대국 중국, 그리고 다강, 이렇게 좀 규정을 좀 해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은 많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게 다 다른데 공통된 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는 가지고 있으나 힘의 상대적 하락은 분명히 보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중국이 급격한 부상이 현실화되고 있으나 미국을 능가할 정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세 번째는 미국이 이 단극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중이 G2라는 표현처럼 냉전 시기의 미소 양극처럼
완벽하게 양극을 형성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 같다라는 거죠. 네 번째가 최근에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사실 돌발적인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이대우 박사님께서도 코로나 안 끝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돌발적인 변수들이 끊임없이 국제 체제에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극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시간의 어떤 범위는 둘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쇠퇴했느냐의 논쟁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쇠퇴했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 글로벌 리더십 회복이라는 걸 모토로 내걸었다는 의미는 기존의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동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대외 정책의 기조로 설정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기존의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게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체제 하에 있는 국가들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군사 네트워크라든가 동맹을 통해서 군사력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력권을 확대한다든가 영향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동아시아나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그런 식으로 투사하고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중국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쇠퇴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중국이 그러면 글로벌 차원의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중국의 지도부도 현재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 질서에 대한 시진핑 지도부의 인식 변화를 보면 먼저 이제 시진핑 이전 지도부를 보면 중국은 이제 시대에 대해서 지도부들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거를 대외 정책에 적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택동 시기에는 정확하게 현재의 시기를 전쟁과 혁명의 시기다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그 기반 하에서 대외 정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변도 외교, 대소 일변도 외교도 당시의 냉전 체제라고 하는 전쟁과 혁명의 시기는 일반적으로는 대규모 전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식 하에서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냉전 시기에 소련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대외 정책을 취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소평부터 장점인 후진타오 때까지는 약간 변화를 합니다. 시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평화와 발전의 시기로 인식을 합니다. 이 평화와 발전의 시기는 단순히 전쟁과 혁명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쟁은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개혁개방도 했기 때문에 중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외 정책을 추진해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의 학자들 샴보우라든가 많은 학자들이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가장 큰 수혜자가 중국이다라는 표현까지도 이제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이 WTO 가입하고 이런 지점들이 바로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편입되는 방식의 결정이고 미국이 그거를 중국의 어떤 인게이지 방식으로 중국을 인게이지하는 방식으로 이걸 허용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이전 시기까지는 주로 접궤라고 하는데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에 궤도를 중국이 껴 맞춤으로써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방식으로 세계 질서에 어떤 순응을 해왔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진핑 이전 시기에 어떤 국제 질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택동 시기에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대적 국가 그다음에 미국을 종이호랑이 이렇게 폄하를 하면서 대결 방식으로 갔는데 등소평 이후에는 미국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중국의 발전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미 관계도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단초가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고요. 그다음에
그 브렉시트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러한 것들을 거치면서 중국의 국제 질서에 대한 인식, 미국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시진핑 지도부가 2012년에 출범했을 때랑 궤를 같이 하는 거고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에 중국이 독일을 GDP를 넘어섰고 2010년에 일본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구글 사태로 대비되는 2010년에 중국이 미국과 크게 한번 세게 붙었죠. 그때 중국이 이제 평화 굴기라는 표현을 썼다가 다시 평화 발전이라는 단어로 한 1년 만에 바꾸게 되는 계기들이 바로 미국의 어떤 파워에 여전히 중국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판단이었던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지도부에 들어서면서 국제 질서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크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어떤 그 논문을 쓰면서 중국이 국가 정체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 대외 정책이 변하고 있다라는 이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 국가 정체성이 왜 변했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호 관계를 주는 게 국제 질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호 영향 관계를 주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GDP 경제적인 성장이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8년 이후에. 그리고 중국이 끊임없이 부상할 거라는 인식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 질서를 다시 보게 되고 그러나 2012년 18차 당대회와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나온 보고서들의 공통점들이 뭐냐면 향후 5년에서 10년 그러니까 당시 2012년 당시에 올해 정도까지가 한 10년 정도였는데 이 시기를 전략적 기획이 전략적 관건의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에 대해서 과거에 모택동 시기에 했던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이 평화 발전이라고 하는 중국의 개혁에 중국 개혁 기반에 집중할 수 없는 정도 수준으로 주변 정세가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중국의 영향력이나 중국의 국력은 이전에 비해 상당 부분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 질서가 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 각주에도 달았고 본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이 가장 먼저 제시한 그러니까 국제 질서가 바뀌었다. 그 지점에 중국의 어떤 국력이 높아졌다, 상승했다라는 그 첫 번째가 바로 1대1로 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는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고 중국도 새롭게 계속 좀 조정을 해가고 조율을 해가는 과정이 있지만 결국에는 시진핑이라는 지도자가 존재하는 한 이 1대1로라는 국가 전략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바로 당시에 오바마 정부가 이야기했던 아시아 재균형에 대한 일종의 서진 정책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대외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중국이 기존의 미국 질서에서 그거를 뭐 변경하고 현상 타파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의 중국에 추구하는 거를 이렇게 반영하는 표출된 게 바로 1대1로 구상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국제 질서를 뭔가 바꾸려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시도가 1대1로 그다음에 AIIB 설립 이런 부분이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전인대 외사위원장이죠. 우리 국회 같은 곳인데 그 후잉이 그 영국에서 연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2016년에 채텀하우스에서 연설을 하면서 명확하게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그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는 세계 질서, 월드 오더라는 표현을 했고요. 중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질서는 인터내셔널 오더라는 표현으로서 좀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월드 오더는 뭐냐? 그랬더니 미국의 가장 큰 게 이제 미국의 군사 동맹 네트워크로 유지되는 체제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거를 기점으로 중국의 지도부들, 특히 이제 시진핑이 유엔 총회 연설이라든가 수많은 국제회의 연설에서 이 표현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아마도 뭔가 미국과 다른
거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바로 이 후잉의 연설에서 시작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2017년 그 유엔 연설이라든가 2020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국제 질서의 변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국력 상승, 그다음에 강대국 정체성으로의 변모, 그리고 1대1로, 그다음에 국제법. 그리고 이 국제 질서를 중국은 그 작동 기제를 뭘로 보냐면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이라는 거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이 국제 질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네 번째 보면 이러한 중국의 국제 질서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게 바로 중국 특색 대국 외교고요. 이 중국 특색 대국 외교는 여러 가지 화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 민주화, 신형 대국관계, 인류 문명 공동체 구축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생태 문명 건설이라는 표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뭔가 그 중국이 기존의 미국 질서랑 다른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1대1을 제안한 다음에 그 동유럽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할 때 그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동유럽에 가서는 그 신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은 그 신발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발을 신는 사람이 맞아야지 좋은 신발이다, 이런 표현을 신발론을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어떤 미국과 다른 길, 중국의 길을 가겠다는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벨기에 유럽연합 벨기에 가서 본부에 가서는 그 소위 탱자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이 고전에 있는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외국의 제도와 문물, 규범들이 중국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에 맞는 중국식 방식, 중국식 사유, 중국식 지혜,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해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당대회가 하반기에 열리는데 3기 시진핑 지도부는 아마 기존의 미국과 다른 중국의 길, 이 부분들을 특히 강조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1대1론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것들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중국 특색 대국 외교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존의 평화발전 정책은 유지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국력 증대에 부합하는 대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국이 아마도 상임이사국이니까 유엔의 지위, 유엔의 책임 역할을 강조하고, 최근에 유엔 개혁, 유엔 거버넌스 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들도 다 이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동아시아에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정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시사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정재용 박사님이 또 보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진핑 지도부가 전임 지도부와 다르게 국제 질서에 대한 인식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는 인정한다. 두 번째, 새로운 중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핵심에는 유엔 헌장, 국제법 원칙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아마도 이번에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중국에 대한 인식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소위 유엔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중남미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백신 외교도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공을 들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이제 시진핑 지도부의 국제 질서 인식에 대한 그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새로운 어떤 대국 외교가 결국에는 기존의 어떤 패권 국가인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고 어느 정도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명시적으로 향후 5년, 10년 안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노력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특히 주변 국가, 한반도,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어떤 딜레마, 전략적인 고민을 안겨다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미국이 냉전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탈레전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어떤 주변국, 동맹국들에게 경제적인 이익, 안보적인 이익을 줬던 것처럼 중국도 중국이 줄 수 있는 거는 안보적인 측면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경제 협력을 매개로 주변국들에 대한 뭔가 압력 내지는 그 협력을 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마지막에 우리의 선택과 관련돼서 그 뭐 다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 재작년에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이제 해외 사례들을 좀 연구를 해봤을 때 예전에 이제 스테판 월트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중견국이나 약소국들이 한 70% 정도는 대부분 편승보다는 균형을 선택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편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균형 정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승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죠. 상대 국가, 그러니까 편승하지 않는 국가와 어떤 이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 그래서 이러한 편승과 균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장점을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한국이 처해 있는 어떤 전략적 환경을 어떤 식으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고민이 돼야지 지금 현재와 같은 어떤 국제 질서의 변화, 어떤 중국의 새로운 국제 질서 창출 노력, 의지 이 부분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 정재근 박사님이 최근 상황들과 시사점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신종호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여기 신종호 박사님께서 저희 개곤연구원으로 와 계셔서 저희가 어떻게 좀 같이 어떤 주제를 발표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중국의 어떤 질서의 변화라든지 중국 지도부의 인식의 변화, 그리고 지금 시진핑 지도부 들어와서의 어떤 강대국 정체성의 강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고 좀 인식을 해서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신 박사님께서도 잘 얘기했다시피 중국 같은 나라는 이제 당 국가 체제죠. 사회주의 국가 체제의 특성상 당의 최고 지도부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떠한 국제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군사 부분이라든지 경제, 정치 모든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진핑의 지도부가 어떻게 이 국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국제 사안을 어떻게 보는가를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나름 이게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신 박사님께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저는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제 시진핑 지도부의 어떤 강대국 정체성과 중국 특색 대국 외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앞에서 이제 저희가 국제 체제와 국제 질서의 변화에 있어서의 과연 과거의 중국 지도부의 어떤 인식의 변화, 최고 지도부의 인식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의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이제 중국을 건립을 하고 이제 2021년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 되었고 올해 이제 20차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크게 이제 중국은 3명의 지도자, 그러니까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진핑, 저는 이게 크게 세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이 중국에 있어서 현재의 중국에 되게 큰 틀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금 시진핑의 어떤 강대국 외교, 중국 특색 대국 외교로 저는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핵심은
이제 마오쩌둥이 어쨌든 100년간의 어떤 그 아편 전쟁 이후에 중국이 100년간의 투쟁을 통해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건국을 했고요. 이제 그 안에 뭐 대약진이라든지 문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갈등도 있었지만 어쨌든 마오라는 그 사람이 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어떤 국가 정체성을 저는 확립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죠. 그래서 40년간 10% 이상의 초고속 경제 성장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2010년도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됨으로 해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체성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중국이 이게 그러면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됨으로 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과거부터 중국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그런 힘이 없었던 거였지만 2010년도 이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시진핑이라는 강력한 이제 리더십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좀 더 가속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이후의 중국, 그리고 앞으로의 중국은 어떨까? 저는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강대국의 중국이라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덩샤오핑과 짱저민, 후진터의 중국은 경제 발전을 위주로 했다고 하면 뭐 당연히 시진핑도 경제 발전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강대국으로서의 좀 더 강한 정체성과 이제 힘을 가진 중국에서의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군사력 현대화라든지 중국군의 현대화. 그래서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중국 군사 안보 이런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의 있던 국방력의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 덩샤오핑, 짱저민, 후진타오보다는 시진핑 들어와서 훨씬 더 이게 발전이 이렇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핵심이 강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중국이 이제 경제적인 어떤 기반 아래, 그리고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의 이 그 세 가지 이제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국이 대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2049년 이제 중국의 꿈이라는 그런 메시지, 2049년까지 중국이 세계 제1의 이제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아까도 뭐 신종호 박사님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세계 국제 질서의 행위자의 핵심이 미국이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형 대국 관계, 신형 국제 관계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핵심은 이제 미국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신형 국제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더 수평적이고, 이제 중국이 훨씬 더 이제 조금 이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첸치오칠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은 1대1로 구상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것은 이 기존의 어떤 국제 질서의 어떤 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모색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 제일 시진핑 지도부 들어와서 제일 중점을 두는 게 1대1로 추진입니다. 1대1로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는 함께 맞물려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아시아 신안보관, 인류 운명 공동체, 뭐 친선 해룡 이러한 정책들이 결국은 이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이런 것과 맞물려서 지금 이제 중국이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이제 중국이 훨씬 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전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그럼 앞으로의 이제 중국의 이런 변화는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냐? 저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기존의 어떤 평화 발전 이런 대외 정책을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차원에서 개혁을 위해서 유엔의 책임과 역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유엔을 강조하는 것은 유엔이라는 다자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중국이 강조하는 것이 국제 질서의 다극화, 다자주의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국 특색 대국 외교고 거기를 위해서 미국과의 어떤 신형 국제 관계, 인류 문명 공동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기 생태 문명 건설이든지,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쌍순환 전략이라든지 자립자강 전략 같은 걸 통해서 내부적인 어떤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중국이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강대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이 질서의 변화를 모색해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큰 중국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주요 정책 시사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지금 급변하고 있는 국제 질서 변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국제 질서 변화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중국 지도부의 강대국 정체성, 중국 지도부의 생각의 인식의 변화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국제 질서 변화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지 쿼드 오커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안보 협력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란, 북한, 아세안, 브릭스, 중동, 아프리카들과의 또 긴밀한 전략적 정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중국이 지금 모색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중국의 어떤 지도부의 인식의 변화와 국제 질서의 변화가 함께 지금 맞물려서 저는 돌아가고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차피 향후에 올해 이제 뭐 중국이 24 당대회 이후에 시진핑이 장기 연임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시진핑 주석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로 강대국 외교, 신형 국제관계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또 자국이 세계 제2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 경제, 군사력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확대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측면들이 이제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특히 한반도라든지 영내에서 상당한 어떤 미중 간의 어떤 전략 경쟁의 심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더 강화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종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이 강대국 정치가 초래한 어떤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에서 우리가 전략적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또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특히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미중 전략 경제 격화 변화, 그 중국의 어떤 강대국화, 국제 정세 대변화 이러한 것들이 이 한반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위기관리 소통이라든지 전략적 소통 같은 것들을 할 필요가 있고, 뭐 당연히 우리가 뭐 미국과의 관계라는 것도 있지만 또 중국 역시 지금 변화하고 있고 중국의 전략도 큰 변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과의 관계 역시 우리가 뭐 전략적 경쟁자 혹은 적대적 관계가 되지 않도록 훨씬 더 좀 조심스럽고 훨씬 더 실질적인 대화로 좀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